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안 처리를 예고했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법원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두 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상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마 일간지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 잦은 사퇴 이런 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뭐 부인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 난국을 푸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특히 일일 이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열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저희도 했고 예산을 처리를 위한 그 본회의 회기이기 때문에 날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지금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사퇴를 안 하고 직무정지 상태로 탄핵을 받게 되면 탄핵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그 인용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다들 생각을 하지만 길게는 6개월 동안의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 방통위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고 방통위 기능이 무력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여러 가지 싸움을 떠나서 어쨌든 방통위원회라는 이 기관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는 뭔가 매듭을 풀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사퇴를 결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들려온 이 소식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다운 결정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의 책임감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본인 무슨 뭐 야당의 탄압에 따라서 뭐 피해자인 양 이렇게 얘기를 비춰지기 위해서 뭐 사의표명을 한 건데 본인이 방통위의 어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면 보태야지요. 아무리 정치적 상의 탄핵이 있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할 일이 있잖아요. 기간이 많이 있고요. 방통위원장의 어떤 자기의 재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무 자체가 내년 총선인 거예요. 드러난 거죠. 내년 총선까지 방송 장악을 임무를 완료해야 되는데 탄핵을 통해서는 본인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뭐 역할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라는 차원이고 아직 뭐 자진 사퇴를 했지만 사표 처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게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다라는 입장 냈는데 그렇죠. 이게 탄핵을 하는 것과 사표를 수리하는 것, 뭐 어떤 부분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냥 원칙적인 것입니다. 처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 때부터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 자체가 방송 장악의 의도가 너무 다분하고 전력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분을 안 쳤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역시나 임명되자마자 여러 가지 방송사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보십시오. JTBC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영상을 했는데 방심위에서 바로 그 안건을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방통위가 된 겁니다. 이런 보도들을 못하게끔 재갈물리게 한 거죠. JTBC 보도를 통해서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할 겁니까? 제가 보니까 JTBC 보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는 영상과 그다음에 함정수사 2개를 균형 잡히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방심위에 올려요, 안건으로. 징계를 주겠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언론에서 보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탄핵을 결과적으로 사표를 수리해도 혹은 탄핵을 해도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뭐 임기를 마치지는 않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6개월 정도 길게 봐서는 걸리는 거죠. 탄핵의 이제 판단까지는요. 그러면 그 이후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임기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던져요? 봐서는 그냥 내년 총선에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임무를 못할 바에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나는 피해자다 하고 나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수하고 편한 것이죠. 뭐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헌법 원래 방통위 기능상 이 사람이 수행하는 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 직에서 파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에서 끌어내려야지만 이 방통위 기능이 좀 더 원활해지겠다라는 취지에서 원래 탄핵을 하는 거 그게 원래 탄핵제도 본질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사표를 냈으면 잘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속의 목적을 달성한 거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의 문제가 아니고 방통위원회가 원래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숨어있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무정지 상태,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로 6개월간 진행이 되면 방통위원회가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위원이 지금 2명뿐이 없잖아요. 방통위원장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본인들이 낸 탄핵 사유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탄핵 사유가 중에 보면은 2명으로 왜 여태까지 진행해왔냐 그러는데 그럼 방통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늘 얘기한 게 그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 그러면 방통위원회에 당신들이 얘기하는 2명 이상의 위원들을 충족한 이후에 방통위원회 기능에 아무 문제 없도록 그때 탄핵을 추진해라. 그래도 지금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왜 아쉬워하느냐. 직무정지 상태로 방통위원회 기능을 원래 상실케 하는 것이 흉중의 목적이었다. 그건 정치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방통위원회라는 것이 이런 기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기관을 폐지해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방통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글쎄요, 저는 탄핵제도를 남용해도 이렇게 남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 윤 대통령 그럼 사표도 그냥 수리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고민을 하겠지만 사표를 수리를 하고 수리해서 끝나지 않고 이 수리한 내용을 국회에 통보를 해야지만 상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후에 이제 상정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저게 사표가 수리 안 되게 되면요. 의결에서 소추 의결서가 헌재로 가게 되면 바로 사표를 못 받아요. 아, 그것조차 안 되는군요. 사표 수리가 안 됩니다. 예. 법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국회 통보가 되면 국회에서 의안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런 절차로 갈 것 같고 좀 슬프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오늘 본회의는 뭐 어떤 모습을 저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본회의하고는 뭐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슬플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예. 방통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방통위 운영인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방통위원장이랑 부위원장 둘이 앉아서요. 다 결정합니다. 정상입니까?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위원은 거부해버렸잖아요. 방통이라는 자체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이건 정부기구가 아니에요.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제 기구로 구성되는데 방통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둘이 앉아서 다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특히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임명할 때부터 MB정부 시절에 방송장악을 했던 경력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방송장악을 하고 있어요. 저 보면 제가 5대 4로 저희가 민주당에서 얘기합니다. 5인 합의제 방통위원데 2인 체제로 하고 있죠. 이건 방통위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KBS, MBC, JTBC 팩트체크 빌미로 지금 계속 부당한 개입하고 있습니다. 심의 안건 올리고 있고요. 민간 독립기구 방심이 인터넷 언론을 심의 지휘합니다. 아니 인터넷 언론을 방심해서 할 근거도 없는데 그걸 지시를 해요. 왜요? 이걸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 뭔가가 잘못돼서 이것도 당시에 보면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경악할 거는 사표 내기 전에 어제 보도가 됐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JTBC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영상 자체를 왜 거기에 심의 안건을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정부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비판을 막기 위해서 방통위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방통위는 정말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언론의 편집과 어떤 보도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기구로 합의적 기구로 운영되었는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뭘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사표를 냈다고 해서 뭐 탄핵안이 추진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 탄핵안의 추진하는 의미는요. 이런 방송장을 하려는 정부를 막아주려는 이런 인사를 다시는 보내지 마라. 또 보낸다면 또 탄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아, 제 질문은 그 본회의에서 어쨌든 오늘 이제 검사 2명에 대한 이제 탄핵안이 네. 계속 그냥 진행이 되는 다 되는 거잖아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갈등은 굉장히 고조가 될 것 같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계속 이게 강행한다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면 뭐 불출마라든가 의원 사퇴 같은 이런 좀 뭔가 책임적인 조치를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너무 탄핵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강한 발언 좀 나왔습니다. 탄핵을 남발을 한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연 탄핵을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초래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1년 8개월, 거의 2년째 돼가는데 야당하고 대화를 합니까? 대표를 만납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치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서 받아줍니까? 그다음에 야당에서 입법부에서 법안을 보내면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다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건 헌법에 보장된 건 탄핵입니다. 가장 큰 권한은 탄핵이에요. 이 탄핵의 권한을 남발하면 안 되지만 남발하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대화를 안 하잖아요. 오늘도 보시면 다 거부해 버리잖아요. 입법부에서 보낸 국민들이 다 뽑아준 아무리 야당이 독주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21대 다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이 입장을 반영해서 올라간 법을 또 거부해 버리세요. 그럼 뭐 합니까? 결국에는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탄핵으로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22세기의 천동설도 아니고 이게 모든 것은 민주당을 위해서 도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탄핵은 되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위헌법률 심판제 요청은 안 됩니까? 그것도 법에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거 얘기했다고 탄핵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이 기준이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탄핵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써야 되는 걸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3분의 1을 탄핵 운운합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뭐 정권 창출에 대해서 일단 부동의한다는 거고 그 심증적으로 부동의하는 거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이 국가가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탄핵하죠. 싫어도 탄핵, 내 편이 아니어도 탄핵, 모르겠다 탄핵. 아니 도대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아까 슬프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돼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슬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런 다수당의 절대 다수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뭐 어떤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국회 해상권 정도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도대체 이 대통령이 할 수 있거나 유정을 하라고 국민이 또 뽑아줬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2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위원들 다수가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최민희 의원은 저번에도 제가 잘 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해코지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 정보산업연합회인가요? 여기 상근 부회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유관기관에 취업하게 되면 이 방통위원회 자격이 없다라는 이 법안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행정부에서 안 했던 거지 그분의 성향 때문에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예. 어떤 뭐 자격 때문에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법적인 요건 때문에 했던 것이고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만약에 이런 요건을 문제 삼아서 대통령이 임명 안 하게 되면 다른 분을 얼른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방통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위원들을 추천해서 다 선임해 놓고 나서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하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명이 운영하는 게 이게 법에 어긋나느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2명 이상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면 일단 2명이 의사정수가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제적 과반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의 과반수 이것은 정원 과반수가 아닙니다. 이거 국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부적절하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 전례가 없냐.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막바지 이렇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2명이 다 운영이 됐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또는 현 대통령이 이렇게 운영하면 이게 다 문제가 있다고 갑자기 기준이 바뀌는 거죠? 예, 예. 그 조금 전에 그 서영주 대변인께서 그 노란봉투법 얘기하신 건가요? 그 대통령께서 뭐 의결을 했다 그 부분이요. 뭐 이제 의결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리가 아직 한 거는 아니기 한 건 때문에 그건 좀 아니지만 정정을 뭐 할게요. 분위기가 예. 저는 할 거라고 100% 지금 확신합니다. 제2욕구안이 예, 예. 의결된 상황이죠. 총리 자체도 그 거부권을 건의했잖아요. 거부하시라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설마 그동안 네. 해왔던 패턴이 있는데 예, 아직 나온 건 아니기 아,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네, 정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많은 고민이 저 부분이 사실은 이제 조금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니까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저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강요가 나왔어도 문제 있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안 자체가 저희가 뭐 일방적인 한쪽 사람의 말을 들어서 법안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처분적 법률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건 원래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법안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 처분성 이 범죄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들을 이 골고루 저희가 다 이렇게 수혜가 되도록 법을 만들어서 그 보편성을 부여시키는 것이지. 그런데 저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법 체계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법 체계적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꾸 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법 체계적 심사, 헌법 이하의 법에 이 체계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죠. 민법상의 이 손해배상 법적 체계하고 맞는지, 그다음 집행법상이 거기 맞는지, 실효보증법상의 이 법 체계하고 맞는지를 다 따지보고 있는데 가져간 거잖아요, 그냥. 본회의 회부해버렸어요. 저는 글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법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내 지지층이 환호한다 하더라도 전체 국민을 보고 법이 이게 헌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게 수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된 거고 또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노란봉투법은 조금 더 수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 판례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기 과정을 거치면 아마 조금 접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2요구라는 게 거부라고 하지만
다시 국회로 돌아가면 한 번 더 제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 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아까 이제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고 단정 짓는 이유들이 설명을 좀 살짝 드리면 예. 판을 깔잖아요. 집권여당이 김기현 대표 거부 요구하겠다 했고요. 총리, 한덕수 총리가 거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하려고 판을 깐 거예요. 사실상 거부다.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알겠습니다. 그렇게 거부라고 말씀 주셨냐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률을 보내신 거예요. 무슨 그 알면서도 그걸 그걸 의결해가지고 법률이 보내신 어디 거예요. 있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직 어쨌든 나온 건 아니니까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국민의힘 혁신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희생 안건 공식 안건으로 의결을 한 가운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자신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자신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바로 좀 응답을 내놨죠. 어제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그리고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입니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이에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로부터 제안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혁신의 활동이 이뇨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월요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혁신위원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혁신 안건을 목요일까지 답을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목요일이 어제였고 혁신위의 발언들에 좀 집중이 됐었는데 했던 말이 공관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출하도록 좀 요구를 했고 선출직은 포기하겠다, 서대문 등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이야기를 한 속내는 좀 뭐라고 보세요? 그 현실적인 한계를 이해를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현실적인 한계를 반영해서 못 받을 걸 뻔히 알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퇴의 명분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사퇴를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압박하는 방법을 쓴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영남 중진, 그다음에 지도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천 심사 룰에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정인들을 이 사람들 떨어뜨려라라고 공천 룰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자발적인 희생이라는 말을 그래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그걸 받아들일 그렇게 할게요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취지를 반영하겠다라는 정도의 멘트는 나올 수 있어도 뭐 혁신위 안건을 최고에서 의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의결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편파적이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특정인 딱 찍고 당신 나가라라는 룰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공관위의 활동을 통해서 그런 걸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런 어려움이 당대표 입장에서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이뇨한 위원장도 이제 알게 된 거라서 그럼 내가 공관위원장해서 내가 그걸 한번 추진해 볼게라는 취지의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받게 되면요. 이뇨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에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받게 되면 특정위 그 분들을 소위 말하면 자르기 위해서 공관위원장이 됐구나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된 거죠. 그럼 이 위원장도 못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제시를 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세요? 이거 어떤 취지의 제시예요. 내가 공관위원장이 돼서 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에서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못 받은 걸 명분을 해서 본인이 그만두든지 이 혁신위가 해산하든지 이런 식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하나의 명분 쌓기다. 그리고 이것은 공관위원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욕심 아닌 것은 당대표도 아시는 것 같고 이걸로 인한 분란은 저는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현주 부대변인께서는요? 그러니까 참 그 이뇨한 위원장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왔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부모님이 잘못 키웠다라는 그 발언 이후에 급속도로 동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그 말하자면 그 혁신위의 안건을 공식적으로 희생한 건, 뭐 말하자면 영남 중진들의 그 불출마 부분들을 희생해라, 수도권으로 와라라는 것을 올리기로 해놓고 안 올렸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이거는 고심을 한다는 자체는 혁신위로서의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나 이제 다 됐구나.
그리고 공관위원장을 달라. 너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달라면 어떡하죠? 안 주죠. 이런 부분들은 대표랑 은밀하게 뒤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는 이제 해석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예. 저는 뭐냐면 문 닫겠다는 소리죠. 혁신이 문 닫겠다. 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인요한이 이제 아웃요한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김기현 대표가 단칼에 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강서구 참패를 하고 나서 혁신위의 기능은 다 했습니다. 김기현 이기 체제가 나름대로 잘 아물었어요. 누구도 지금 김기현 대표에게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는 담을 다 빼먹고 김기현 대표는 이제 가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인요한 위원장 정치권에 오셔가지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참 쓴 어떤 경험하고 하신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혁신위는 사실은 60이 너무 길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혁신위 활동이라는 게 혁신안을 만들어서 지도부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 지도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물론 다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요. 어느 정도 받느냐, 어떤 경위로 받느냐, 어떻게 수정해서 받느냐 이런 것들은 다 국민이 지켜보는 겁니다. 혁신을 한 이유가 뭐냐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 뭐 지도부하고 혁신위하고 타협해서 할 게 아니거든요. 이거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거라서 평가관은 국민이에요. 지도부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다 평가해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혁신 입장에서는 모든 안이 반영이 돼서 본인들이 원하는 국민적 지지가 현실화되길 바라겠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다면 물밑에서 요구하겠죠.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까? 그럼 일단 외형상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혁신위는 지금까지 저는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냈고요. 일부는 또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때까지 혁신위가 감시하는 이런 기관은 아니에요. 혁신안을 내고 나서 임무가 다 됐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생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매일 나와가지고 뭐 그 특별한 의미 없는 만약에 회의 감시하고자 나와서 앉아 있는 거 저는 그거는 외부 혁신위원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혁신위가 역할을 다 했다고 두 분께서 공감대를 이루셨는데 이번에 만약에 혁신위에서 뭐 조계 예산을 한다거나 다음 주 이후에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지금 김기현 지도부에는 뭐 부담은 없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지금 조기 예산하는 게 우리 안을 현재까지 안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받을 것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조기 예산하는 것 자체가 지도부에 큰 부담을 줘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을 받아들 걸로 믿고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런 식의 해산의 어떤 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당신들과 못하겠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기대는 김기현 지도부가 혁신위원회 안을 어떻게든 반영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본인은 거치 결단할 수 있어요. 혁신위 안을 보고. 그러나 혁신에서 얘기하는 뭐 지도부, 영남 중진, 친윤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 해당 대상자 본인들이 결심하지 않으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룰에 어떻게 넣습니까? 공천 실무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몰라도 따라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김기현 대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국민적 지탄을 받기 때문에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너무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반 다 했고 이제 앞으로는 지도부가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어떤 해산의 변 내지 혁신의 변을 마무리 변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른 해석인데 좀 제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면 인현 위원장은 지금 이제 한 40일 정도 혁신을 하면서 정치권에 돌아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특히 국민의힘의 생리를 알게 된 것이죠. 희생은 없다. 희생하라고 계속 지금 희생하라는 게 그 김기현 대표한테 먼저 앞장서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장제원 의원은 이미 뭐 나는 부산에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혁신의 희생의 요구가 안 받아들일 걸 알기 때문에 목요일을 그걸 던져봤자 거부할 거예요. 거부하면 혁신위는 당연히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숙고한 과정이 공관위원장 달라. 뭐냐면 공관위원장을 가지고 안은 던지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관위를 통해서 그런 희생하는 것들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양반을 내놓는 것이죠. 근데 김기현 대표가 그걸 주겠습니까? 그거는 본인 것인데 줄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혁신위는 문을 닫게 됐는데 모양은 빠지게 됐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희생할 생각도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혁신은 안 된다. 그리고 혁신위가 문 닫으면 김기현 대표는요 지금은 좋을 줄 몰라도요 10년 말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쟁 상대의 그 정당 구성원의 바람이 이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좀 그럼 이 변호사가 비대위에만 관련해서만 저는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총선 지금 목전이잖아요. 목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인 그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물론 본인 자리를 내놓고 다 싫죠. 누가 희생하고 싶습니까? 그거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도 희생하기 싫어요.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희생하면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지 희생 안 하면 비난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럼 희생 안 합니다. 왜 후위를 도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난 쪽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당신들의 희생 때문에 당이 산다 이런 구도로 가야 되는 거죠.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서울 안 간다라고 했지 불출마 안 하겠다라고 하지는 한 바가 없어요. 그 사람에도 정치 인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계획을 짤 시간을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부산시장을 위해서 또 다른 정치 행로를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출마의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서울 안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 안 갈 거라고 봐요. 험지 출마 안 하고 불출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비대위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 다 열어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비대위라는 게 일단 당대표가 스스로 사퇴하면 비대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 당대표가 사퇴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기현 대표의 선택지는 두 가지잖아요. 출마를 거기 안 하겠다, 울산에. 또는 당대표를 내려놓겠다. 누가 봐도 두 개인데 만약에 출마 안 하겠다 그러면 사실 더 당대표에 매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당대표를 내려놓고 조금 더 다른 제도체제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자. 본인이 결단하면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 당대표를 내려놓는 게 아니고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다 열어놨다라는 일반적인 멘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은 예, 잠깐 간단하게 말씀 잠깐 얘기하면 드리겠습니다. 희생이요 아무나 하고 쉬우면 희생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수를 받는 것이고 저 이뇨한 위원장 그냥 혼자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 안고 그렇게 돼서 비대위로 갈 공산이 크다라는 게 조금 현실적인 판단. 예,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법원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텐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조인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일반적인 이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패턴상 유죄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 유죄 설시할 때 재판부가 어떤 내용을 설시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유동규 씨, 김용 씨 등만 등장을 하지만 배경에는 인허가권자가 어쨌든 우리가 상정을 하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별도의 재판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인허가권자가 과연 이 현상을 알았는지 또 몰랐는지 연결이 돼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는 전제하에 설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김용 씨는 본인의 주장이 다 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본인 알리바이를 위해서 위증교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저는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할 때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 검토를 하겠지만 이분이 만약에 본인이 떳떳하면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본인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를 한 분, 위증을 한 분이 본인이 나와서 영장 실질 심사 때 다 자백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드러난 거란 말이죠. 그럼 김용 씨 입장에서 이런 걸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는 이건 저는 정해놓은 결론이라고 보고 예. 문제는 이제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 진술을 여러 가지 재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유동규 씨 진술이 과연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지 상당히 작용했다는 거죠. 그 진술을 왜 믿고 어느 부분을 왜 안 믿고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자세한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다른 재판에 굉장한 가이드라인이 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예, 것이고요. 1심 이었고요. 유동규 본부장은 무죄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에도 사실 관심이 많이 쏠리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또 별건의 문제죠. 김용과 유동규 씨, 이렇게 정진상 이렇게 세 사람과의 관계고 지금 현재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관련성을 전혀 확보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김용 전 부원장인가요? 전 부원장의 예, 맞습니다. 1심 재판에 대해서 유죄는 사법부가 판단을 했겠죠. 다만 좀 아쉬운 점들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어느 정도의 무게를 뒀느냐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소를 할 때 김용 위원장의 범죄 사실만 아주 빼곡하게 무게 있게 하고 유동규 씨에 대한 거는 가볍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최은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장모를 보면 장고위조 수백억을 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한 거는
잔고 위조 그냥 사문서 위조입니다. 이런 건 사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기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수백억의 잔고 증명을 위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1년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어느 수위에 기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좀 그런 생각합니다. 그 저기 최모 씨에 대한 그 사기 이 부분은 사실 검찰이 그냥 기소하지 않은 게 법리 검토 끝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냥 기소하지 않고 분명히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사실과 다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지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장동 사건에서 이걸 범죄 동기가 없지 않느냐. 내가 거기에 왜 관여하느냐.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되겠느냐. 돈 한 푼 안 먹었다. 심지어는 이익을 전혀 갖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거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428호 천화동인의 지분이 마치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는 진술이 나왔었잖아요. 그 진술이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을 앞두고 괜찮을 것인가? 이 내용이 지금 민주당에서 술술 나오고 있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럼 좀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 지적은 한 3년 됐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 때부터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하던 것을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뿐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리스크라고요.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1년 8개월 동안 집요하게 수사하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만이 기소 권한을 갖고 있고요. 결국에는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 리스크를 누가 줬죠? 검찰이 줬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만들어진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을 차곡차곡 받게 되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판단하기까지는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결국에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 다 예측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한 검찰의 기소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가장 큰 사법적 리스크가 이건 재판을 풀어가면 되는 것이 뭐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직선거법의 위증교사 이 부분은 이제 별도 재판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선고가 되면 총선 이후에 선고된다 하더라도 대선 주자로서 뛸 가능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유죄로 나오게 되면. 거기가 이제 가장 큰 사법적 리스크예요.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대권에 도전하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지 않는 거죠. 거기가 이제 큰 사법 리스크인 것이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도덕선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재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김용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의 측근이라고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떼어낼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유동기 씨도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또 치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화영 씨 같은 경우도 알았으면 내가 잘랐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떼어내는데 과연 김용 씨는 어떻게 떼어내야 될지 만약에 떼어내게 되면 김용 씨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바뀐 말이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고민 선상에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볼게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또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초선호 때 내가 돈 내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선배가 술 한 번 맥주 한 잔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그거 한 번을 가지고 이렇게 비약해서 떠들고 있습니까? 이 소년급제라는 게 참 위험한 건데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어요. 땀을 흘려봤어요. 뭐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봤습니까? 5.18 민주화 항쟁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여성 접객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거 그게 팩트고 그 나머지는 다 의견입니다. 저는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한동훈 장관이 팩트가 틀린 얘기를 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를 욕을 한 거고 저기 민주당의 586 선배들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5.18 민주화 항쟁 기념일날 이런 논란은 있었죠. 술집에 간 거는. 근데 운동권 정치인들이 여성 적개번을 불렀다. 그다음에 술 먹고 참석한 여성을 쌍욕했다. 이거는 좀 과장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주에 있는 NHK라는 주점이 저도 광주에 살아서 아는데요. 여기가 그런 뭐 유흥주점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테이블이 있는 곳이에요. 주점은 맞지만 그러게 뭐 생각하던 강남의 룸사롱 같은 데는 아니다. 라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동료에 쌍욕을 했다 했는데 이 여성동료가 모두 알다시피 저희 민주당에 의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동료 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과장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인생 자체가 이러고 평생을 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께서는 과연 사법고시를 일찍 하고 나서 평생 검사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당시 586 선배들이 물론 공부하는 있지만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87 민주화, 정치 민주화를 이뤘던 주역으로서 이 하나 자체만을 가지고 모두를 욕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라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비판이야 비판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너무 과장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특히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가 돈이 없다는 부분들을 비난하면서 룸사롱 다니면서 돈 써서 그런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반박하기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출연해서 얘기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는 저는 일부러 저런 자리를 마련해서 한동훈 장관과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인데 본인이 뭐 신당을 만들든 아니면 뭐 비례 출마를 하든 또는 방탄국회에 입성하든 여러 가지 목적을 상정해 놓고 본인이 이슈화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슈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본인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국민들이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5.18 전야제에 가서 술집에 술 먹은 거 맞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고 저 하나 자체를 본인은 거의 팩트로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본인 스스로 나서 국민께. 왜냐하면 저거를 아는 국민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뒤에 선거권을 가진 많은 청년들이 이제 새로 저걸 알게 된 거예요. 저건 저희 세대는 많이 알지만 나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걸 왜 저렇게 해가지고 또 유탄을 여러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저분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정치력이면 대단한 분인데 상당히 지금은 뭔가 당황한 모습이 보인다.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나머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다 이 노동자가 아닌가요? 그럼 여태까지 노동 계층에서 얘기했던 노동자 개념하고 또 안 맞잖아요. 이 사람들은 땀 흘리는 거 아니에요? 다 땀 흘려요. 그러니까 왜 그럼 현장 노동자면 노동자인가?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운동권만 노동자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 송영길 대표는 그래도 노동운동을 했으니까 제가 인정을 해드립니다만은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운동이었나요? 아니면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운동이었나요? 60사건은 본인들 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상은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운동 하신 분도 있어요. 주체사상 신봉했다가 전향하신 분도 계시지만 일반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운동을 추앙하는 것이지 이렇게 뭔가 신앙화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같이 고민해가지고 민주사를 같이 만든 것이지. 알겠습니다. 네, 저희 두 분께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 새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뭐 정책실장 신설하게 됐고 수석 비서관도 모두 교체했는데 이번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참 그 대통령실이요 국정운영은 안 하고요 총선 인재 양성소 같아요. 이게 다 총선에 내보냈으니까 채워넣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국정쇄신이다, 인적쇄신이다 전혀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떠나 보냈으니까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든 국민한테 역할을 해라.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의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세상에 저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대놓고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저는 얘기하는 대통령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너무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는데 그것도 그 정치가요. 여의도 정치에 너무 그렇게 관망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개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용산 인재들을 다 지금 총선에 내보내니까 인력풀이 부족하니까 채워넣는 것이지 저는 뭐 특별하게 뭐 참모진을 뭐 추가해서 인적쇄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파악한 거에 따르면 내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나가는 것이지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한테 덕담을 하지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너 나가서 꼭 떨어져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입장에서는 일을 계속 해주길 바라죠. 그런데 본인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해서 나가는데 그거를 잡았을 수도 있고 안 잡았을 수도 있죠. 그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나간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했을 것이고 대통령이 니네들 나가서 반드시 의석을 갖고 와. 이렇게는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 출신 지금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다 그럼 대통령이 내보낸 거 아니잖아요. 나올 때 그럼 대통령이 덕담한 것 같고 마치 내보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자, 2기 대통령실 저 체제는 가장 특징은 이관섭 정책실장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을 떼어냈는데 개인적으로 정책실에 힘이 실리는 구조였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거죠. 사회수석을 정책실에 놓고 과학수석도 정책실에 놓고 경제수석도 정책실에 놓는 거기 때문에 민생과 개혁에 중점을 둔 2기 운영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대통령실 개편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저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